네, 안녕하세요. 해상보험론 3주차 사전 제작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주차는 추석 연휴로 인해서 화요일 수업을 진행하지 못했고 목요일 이 사전 제작 강의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에 이어서 살펴보면 해상보험 계약은 무역 계약의 성립과 마찬가지로 청약과 승낙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성립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인과 사인 간의 어떤 법률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계약이라고 하는 것에는 기본적으로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청약과 승낙이라는 어떤 의사의 전달과 그 승낙이라는 행위, 그 두 주체의 의도와 의사를 합치시킨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으로서 무역계약의 그 성립과 비슷한 측면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피보험자,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보험 가입의 의사를 먼저 밝혀야 됩니다. 일종의 뭐 청약의 유인처럼 느껴지긴 하는데 이거를 뭐 굳이 무역계약의 성립의 청약과 같이 동일의 선상에서 놓고 바라볼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보험계약자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내가 보험 부보를 하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조금 엄밀한 의미에 아주 엄격한 의미에서의 청약 행위로 보려면 보험 청약서 같은 걸 작성을 합니다. 서류의 형태로 일종의 내가 어떤 것들을 가입하겠다라는 어떤 뭐 청구서, 청약서 이런 것들을 작성해서 제출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뭐 은행에서 계좌 하나를 개설하더라도 내가 서명하고 뭐 이런 내용들을 적잖아요. 뭐 그런 것들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면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의 청약이 그 부분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그러면 그렇게 청약된 것에 대해서 보험자가 오케이를 해야 되겠죠. 승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해서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의사표시를 하겠죠. 승낙, 여기서 뭐 청약의 그 어떤 뭐 방식이나 승낙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뭐 제한은 없습니다. 사실 뭐 제가 보험 청약서나 뭐 보험 증권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지만 조금 뭐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면 구두로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뭐 전화로 할 수도 있고 이메일로 할 수도 있고 뭐 그 방법이나 수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약은 없어요. 하지만 아주 엄격한 의미의 법률적인 의미로서의 승낙의 시점을 살펴본다면 보험 청약서,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전달한 보험 청약서가 보험자에게 전달이 돼서 그것을 확인하고 인수하고 확인하는 그 시점이 승낙의 시점이 되고, 청약과 승낙, 무역계약에서의 청약과 승낙도 마찬가지지만 승낙이 있게 되면 양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었다라고 봐서 계약이 성립이 되죠. 보험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 청약서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피보험자의 의사가 전달이 됐고 보험자가 거기에 대해서 인수를 하고 확인을 했다라고 한다면 보험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는데, 그건 이제 법적인 관점에서의 시점이 그런 것이고, 실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이 하물이든 선박이든 보험증권, 보험자가 보험증권을 발행한다라는 행위를 통해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대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험계약의 어떤 불요식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이론적으로 법률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필드 실무의 관행으로 오게 되면 사실은 보험회사가 혹여나 어떤 법률적인 어떤 문제나 쟁점에 휘말리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보험증권에 명확하게 승낙의 의사표시를 보험증권 발행으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대신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 보험계약의 성립과 관련해서 MIA에서도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MIA 제21조의 해상보험계약은 보험증권의 발행 여부와 관계없이 피보험자의 청약이
보험자에 의해서 승낙된 때 성립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MIA 규정이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보험증권 발행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만큼 보험증권에는 피보험자의 의도에 따른 보험 목적물이라든지 보험 대상이라든지 보험 조건이라든지 뭐 아니면 보험자의 책임 면책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약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양 당사자가 서명하고 확인했다는 것이 이것은 뭐 실질적으로 보험과 관련된 분쟁이 붙었을 때 보험자나 피보험자에게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험증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험증권은 아마 중간고사 이후에 배우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해상보험계약의 체결 방식과 청약서. 보통 직접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료식의 낙성계약의 성질을 가져서 뭐 어떤 특정한 뭐 의사표현의 제한이나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 청약서 같은 것들을 해서 보험 요율이나 보험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서 보험자가 승낙하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직접 체결의 방식인데, 이런 직접 체결의 방식은 뭐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보통은 뭐 대리점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자, 보험 중개인을 통한 체결 방식이 있습니다. 뭐 간접적인 체결 방식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주로 로이즈 같은 그런 개인 보험업자의 신디케이트의 브로커 이런 사람들이 통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자하고 브로커들이 보험의 어떤 세부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하면 브로커가 슬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지라고 해서 이렇게 종이를 옛날에 고문서 같은 것들을 이제 접어서 이렇게 이제 펼치면 전체 사이즈의 종이가 나오고 이걸 이렇게 접어서 뭐 이렇게 전달하거나 하는 종이를 슬립이라고 하는데, 그 슬립에다가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을 기재를 하고 보험자에게 제시를 하고 보험의 인수 여부를 결정하고 그리고 보험자가 그 조건을 받아들이면 이제 밑에 서명을 하게 되는데, 이 슬립에다가 부전지 이 슬립에다가 맨 아래쪽에 그 보험자가 보험을 인수를 하게 되면 거기에 언더라이터라고 해서 언더라이팅을 해요. 그래서 그 밑에 부전지 밑에다가 서명하는 자라는 명칭으로 언더라이팅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이제 개인 보험업자를 의미할 때 언더라이터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계약을 인수하겠다라고 서명을 하면 보험중개인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확인시키고 부보각서를 발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보험계약 체결이 말 그대로 뭐 순수하게 청약과 승낙 이런 방식으로 계약이 성립되는 건 아니고요. 실무적으로 보면 이제 보험자하고 피보험자가 만나서 뭐 보험 상품, 뭐 보험 조건 이런 것들을 상황을 보고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서 이제 보험계약의 어떤 체결에 대한 청약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실무적으로는 청약과 승낙보다 더 중요한 행위가 있는데, 그것이 보험료 납부입니다. 피보험자가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문서로 청약서를 쓰지 않더라도 보험자에게 그 보험료를 납부하는 행위를 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피보험자의 가장 중요한 의무를 수행을 한 것이 돼서 보험계약이 성립되어졌다,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청약과 승낙 이 행위는 이론적으로 법률적으로서 보험계약을 성립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실무에서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저한테 묻는다면 피보험자는 보험료 납부 그리고 보험자 입장에서는 그 자신의 어떤 책임과 자신의 어떤 면책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보험 조건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보험 증권을 교부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행위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어쨌든 해상보험 계약을 이제 청약과 승낙을 통해서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청약서에 어떠한 기재사항이 적혀야 되느냐. 물론 이 해상보험 계약 청약서에 기재되어야 되는 사안이라고 하는 것들이 보험 증권에도 당연히 다 들어갈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피보험자가 누구인지, 보험 청약자, 보험 계약을 청약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보험 증권이 배서될 수 있죠. 어떤 경우에 배서될 수 있어요? CIF나 CIP 경우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보험을 들고 그 보험을 자기가 계속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에게 넘기게 되죠. 그러면 이 보험자의 피보험자가 바뀌게 됩니다. 그런 배서 행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기재할 수도 있고, 보험 조건이 기재됩니다. 보험 조건에는 뭐 AR이라든지 WA라든지 FPA라든지 아니면 ICC 뭐 이런 조건들도 있을 수 있고, 부가 조건, TPND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각각의 기본 조건, 부가 조건이 무엇인지는 뒤에서 우리 수업 학기하는 동안 자세하게 배울 거고요. 보험 금액이란 거 있습니다. 사실 이번 주 강의 자료에 피보험 이익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피보험 이익과 관련해서 상업 성장 금액의 10% 희망 이익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질 수 있다는 거죠. 피보험 하물의 명세 이런 것들도 기재되어야 하고요. 수송 구간이나 수송 방법에 있어서도 내용을 우리가 기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상업 송장번호, 물품의 송장번호 적어야 되겠죠. 그리고 보험금이 지급됐을 때 지급되는 장소 뭐 이런 것들도 적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보험 계약의 청약 내용을 뭐 확인하기 위한 뭐 서명이나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담겨져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조건이 중요한데, 기본 조건이 있고 부가 조건이 있어요. 사실 이 해상보험의 보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이제 협회적하약관을 우리가 제대로 학습을 하게 되면 이 전위험 담보든 분손 부담보 조건이든 뭐 분손 담보 조건이든 이것에 어떤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는지를 이제 원문 텍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될 텐데, 지금은 이제 해상보험 계약을 성립을 하는 데 있어서 보험 조건을 우리가 정하고 보험 계약을 체결해야 되기 때문에, 보험 계약의 체결의 조건으로서의 어떤 보험 조건을 우리가 한번 쭉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조건은 일단 기본 조건이 있고 부가 추가 조건들이 있어요. 기본 조건은 크게 두 개 나눠 봤을 때 구협회 적하약관이 있고 신협회 적하약관이 있습니다. 구협회 적하약관은 전위험 담보 조건이라고 해서 all risk입니다. 이걸 이제 줄여 불러서 AR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전위험 담보 조건이 많은 오해를 하는 것들이 뭐냐면, all risk니까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다 보호해 줄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면책 위험을 제외한, 면책에서 의해서 보험자 면책으로 빠지는 것들을 제외한 모든 손해를 보상하는 조건을 AR이라고 하고요. 분손 부담보 조건이 있습니다. 이걸 띄어 읽기를 분손 부 담보 조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분손인데 분손. 분손이 뭔지도 뒤에서 배워요. 분손을 아니 부자 쓰는 거예요. 부담하지 않는다. 부정적이다 할 때 부자예요. 저 중간에 세 번째에 있는 부가. 그래서 분손을 부담하지 않는 조건이에요. 분손 부담보 조건이.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 free from particular average. particular average가 분손인데, 이 particular average에서부터 프리하다, 자유롭다, 보험자가 책임지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줄여서 FPA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손 부담보 조건을 통해서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피보험자의 손해가 전손이거나 공동훼손이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보상이 되는데, 단독 훼손의 경우에는 보상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하고 나서 뒤에 가서 실제로 FPA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게 되면 제가 지금 한 말을 다시 수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분손 부담보 조건 중에서도 보험자가 보상을 해주는 단독 훼손이 있어요. 예외적인 그런 분손들이 또 있어요. 복잡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분손 담보 조건이 있어요. with average죠. average하고 같이 가겠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average는
영어 단어 평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평균이라는 뜻도 있죠. 에버리지란 말에 대체적으로 그 뜻으로 쓰죠. 근데 보험에서 말하는 에버리지는 분손을 말해요. 분손을 말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손을 윗한다. 누가 윗한다는 거예요? 보험자가 윗하겠다는 거예요.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자가 전손이나 공동훼손이나 단독훼손인 분손도 보험자가 보상을 하겠다라고 하는 조건이 분손 답보 조건입니다. 윗 에버리지. 그런데 이 윗 에버리지도 예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윗 에버리지의 경우에는 실제로 실무적으로 적용을 할 때 소손해 면책률이라는 걸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미미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것이 분손이라 할지라도 보상을 안 해주는 특약을 걸어요. 그런 식으로 예외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AR, FPA, WA 이 순도로 되어 있는데 AR이 보장 범위가 제일 크고 WA보다는 이제 FPA가 제일 작아요. FPA가 제일 작고, 그리고 신협회 저가약관은 ABC가 있는데 이게 ABC 순서대로 갑니다. 그래서 ICC-A가 제일 보장 범위가 넓고, 사실 ICC-ABC의 A는 ICC-AR과 비슷해요. 전위원 담보 조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ICC-A는 물론 개념적인 차이가 있지만 그 개념적 차이가 뭔지는 당연히 우리 수업 시간에 뒤에서 나중에 자세하게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구협회 저가약관 중에서는 FPA, 신협회 저가약관 중에서는 ICC-A가 보험자의 보상 범위가 가장 작습니다. 자, 부가위험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로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더해져서, 이런 기본 조건에 더해져서 추가적인 보험료를 납부하고 일종의 특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보험에서의 특약, 특별한 약속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보험자의 보상 책임을 넓히는 방향성으로 부가위험이나 추가위험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ICC-A나 AR 같은 경우에는 포괄 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보험자가 책임지지 않는 면책에 대해서만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고 그 나머지 면책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은 모두 다 보상하겠다는 게 이제 포괄 책임주의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뭐 표면적으로는. 근데 ICC-B나 C 아니면 WA나 FPA의 경우에는 보험자가 여기까지 보상한다, 여기 이후로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보험자의 보상을 원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추가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로부터 부보를 받아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조건들을 정해서 해상보험계약을 성립을 하게 되는데, 그럼 해상보험계약이 성립하게 되면 어떠한 효과가 있느냐? 기본적으로 양 당사자의 일정한 법률상의 권리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보험자의 손해보상의 의무, 보험자가 피보험자가 손해가 발생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고,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당연한 의무로서 프리미엄,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자의 의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손해보상 의무 외에도 보험증권을 교부할 의무가 있고,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료는 제가 앞서서 계속 강조를 하는 게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돈을 보험료라고 해요. 여기 지금 보험료의 요자, 이거 이제 두음 법칙에 의해서 료라고 적혀 있는 요게 이제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한자어로 요금이란 말이 있죠. 그 요금의 요자하고 똑같은 한자예요. 그래서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주는 돈입니다. 그러면 보험자라고 했잖아요. 보험자의 의무인데 왜 보험료를 반환할까? 이거는 보험자가 피보험자로부터 보험료를 받았어요. 근데 뭐 계약이 무효가 된다든지, 아니면 사고 발생 전에 뭐 보험 계약이 해지됐다든지 뭐 등등등의 이유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료를 반환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보험료를 반환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는 가장 중요한, 제가 앞서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보험자의 손해배상과 가장 중요한 대칭되는 쌍무적 의무에 해당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해야 되는 의무 중에 또 무엇이 있냐면 고지 의무가 있어요. 이 고지 의무는 뭐냐면 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의 인수, 보험계약을 받을 것이냐 말을 것이냐, 아니면 보험계약의 조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중요한 사실을 고지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고지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왜 그러냐면 보험자는 금융회사죠. 피보험자가 실질적으로 수출자이거나 수입자이거나 무역업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화물을, 수출입하는 화물을 보험에 든다라고 했을 때 그 화물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다 잘 알지는 못해요. 이 화물에 어떤 성격이 있는지, 성질이 있는지, 위험성이 무엇인지, 주의해야 될 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화물을 뭐 제조했거나 화물을 취급을 하거나 뭐 하는, 유통하거나 하는 피보험자, 보험계약자가 화물의 성질을 잘 알지 보험회사가 잘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물의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데 정보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피보험자로 하여금 보험자는 이 물품, 이 수출입 물품의 보험을 체결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화물의 성질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려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는 화물에 관련된 모든 중요한 사실, 특히 보험 조건을 결정하거나 아니면 보험회사가 이 보험을 받을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정보를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게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통지 의무가 있어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알려야 되겠죠. 피보험자, 보험회사에 전화해야 되겠죠. 아니면 사고뿐만 아니라 위험이 변경되거나 하는 그런 경우에도 상황이 바뀌었어요. 상황이 보험의 계약에 영향을 줄 만한 외부적인 요인이나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실조차도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통지 의무에 대한 부분이고, 자, 그리고 네 번째, 손해방지 및 경감 의무가 들어가요. 이거는 제가 앞서서도 뭐 최대선의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피보험자가 보험 계약에 들었다는 그거 하나, 그 안심, 그거를 믿고 뭐 그냥 뭐 될 대로 되라 라는 식으로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것 또한 모럴 해저드입니다. 보험이 실질적으로 피보험자의 리스크를 매니지먼트하고 실질적으로 사고가 발생해서 화물의 멸시 손상이나 손해가 발생을 했을 때 그러한 경제적 손실을 어떻게 보면 리커버리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보험이 해준다라고 하지만 그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의 피해, 손해가 커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은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당연히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의무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손해방지 및 경감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게 되면 보험자로부터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상보험 계약이 끝나는 것은 어떤 경우냐라고 하면 보험계약이 성립할 때부터 보험계약은 효력을 발생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맞춰지는, 보험의 계약의 효력이 없어지는, 발생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보험계약의 무효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 보험계약의 무효, 이런 표현은 앞으로도 몇 번씩 제가 수업 시간에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보험계약이 무효이다 라는 것은 이 의미를 가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돼요. 일단 보험계약이 성립을 했어요, 겉보기에는. 근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보험 계약의 체결의 근간이 되어야 하는, 기본이 되어야 하는, 아니면 목적이 되어야 하는 어떤 피보험 이익이라든지 아니면 계약의 유효성이라든지 뭐 당사자의 어떤 뭐 이해관계라든지 어떤 부분이든 그것이 결여가 되어 가지고 원래대로라고 하면 보험 계약이 체결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보험 계약이 원래부터 체결이 되면 안 되는 상황이면 보험 계약을 체결 안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아니면 뭐 당사자의 그 인지가 없거나 아니면 뭐 당사자의 어떤 고의, 정보 은폐, 사기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보험 계약이 겉보기엔 체결되어진 것처럼 보여지나 속이는 거죠. 누군가가 속여서.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절대 보험 계약이 체결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경우에 그것이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경우에는 보험 계약이 처음부터 이거는 거짓인 거예요. 거짓으로 세워진 계약이기 때문에 이 계약은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효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험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보험 계약이 취소가 됐거나 사기에 의한 거나 뭐 보험 계약 체결 이전부터 사고가 나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보험 계약이 무효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이건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인데 뒤에서 학습하게 될 우리가 피보험 이익을 공부하고 나면 이제 초과보험을 공부할 텐데 초과보험의 그 초과되는 부분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보험 그 가액보다 금액이 커졌는데 보험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100만원짜리 휴대폰을 200만원으로 보험 부보를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보험에 들 때 그 휴대폰의 가격이 100만원인지 모르고 200만원인 줄 알고 할 수도 있지만 이건 여러분들 좀 적절한 비유가 아니긴 한데 어쨌든 그 기본적으로 100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200의 보험을 들었을 때 그 초과되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무효입니다. 무효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 피보험자가 속였다라든지 그런 경우에 무효가 될 수 있고요. 보험 업무와 관련해서 뭐 에이전트나 이런 사람들이 업무를 많이 수행을 하는데 본인으로부터 적절한 위임을 받지 않고 수행한 그런 보험 계약의 경우에는 보험 계약이 무효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 계약 자체가 위법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에도 보험 계약이 무효로 처리되어질 수가 있고 뒤에서 우리가 다음 주 강의 자료에서 학습하게 될 피보험 이익이 결여되어 있는 그러한 경우에도 보험 계약이 무효로 바라보아질 수도 있어요. 피보험 이익이 뭔지는 다음 주에 우리가 설명을 할 거니까 피보험 이익이 보험 계약 그 목적 그 자체이기 때문에 피보험 이익이 없다면 그 보험 계약은 제대로 된 보험 계약이라고 볼 수가 없죠. 자, 보험 계약이 무효로서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험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도 있어요. 계약 당사자 간의 보험 계약과 관련된 어떤 법률적 효력이 종료되는 것을 말하는데 보험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이제 실효와 해지가 있습니다. 실효가 되는 것은 효력이 스스로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그런 것들을 말해요. 보험이 보호를 하려고 하는 그 목적과 보험 계약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해상 운송이 없던 일로 돼버렸다든지 아니면 이제 보험 기간이 끝났어요. 보험자가 보험 계약의 효력을 유지하는 그 기간이 끝났어요. 그러면 뭐 그건 당연히 보험 계약이 실효되는 거죠. 그리고 위험이 소멸됐어요. 보험 계약과 보험의 존속의 어떤 이유 자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보험이 실효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해상보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cancellation이라고 하는데 cancel이야, cancel. 영어 단어가 cancel입니다. 그래서 어떤 당사자가 액션을 하는 거예요. 액션을 해서 이 보험 계약을 효력을 소멸시키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영어 표현으로는 cancellation, termination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요게 한국어 법정 용어로 사용을 할 때 조금 의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지라고 하는 거는
컨설레이션이라고 하는 그거는 뭐냐면 지금까지의 보험 계약은 유효하지만 장래에는 효력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1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는 유효했어요. 근데 9월 19일 날 보험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미래 9월 20일부터는 그 보험 계약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을 컨설레이션, 해지라고 합니다. 캔슬. 자, 해제라는 말도 있어요. 해지랑 해제랑 한국어로 비슷한데 영어적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터미네이션이거든요. 터미네이션이 제일 많이 쓰인 거, 이거를 터미네이션을 하는 사람, 터미네이터죠. 그래서 뭐예요? 이 제거하는 사람, 완전히 전멸, 제거시키는다는 뜻이거든요. 터미네이션. 그래서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계약이 있었어요. 보험 계약이. 근데 9월 19일 날 보험 계약을 해제를 해버리면 그것이 가악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까 제가 무효와 비슷한 상태를 만들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보험 계약이 효력을 없던 것으로 보는 그런 것을 해제라고 해요. 차이가 있습니다. 해지와 해제. 여러분들은 이 내용이 헷갈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전혀 헷갈릴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씁니다. 이 표현.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통신사, 인터넷 이제 끊는 거, 그거를 인터넷 해제라고 안 해요. 인터넷 해지라고 합니다. 인터넷 해지라고 해요. 왜? 내가 이때까지 그 회사에 인터넷을 썼다는 거는 명백한 사실이거든. 근데 당장 이제 내일부터는 안 쓰고 싶어. 다른 회사 거 쓰고 싶어. 그때 여러분들이 해지란 표현을 써요. 인터넷 해지.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이 단어를 일상생활에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이거와 비슷한 말로 취소란 표현이 있어요. 리보케이션. 이거는 취소를 시킬 수 있는 원인이 있어요. 요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있어. 그래서 취소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의사 표현을 통해서 취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되는 거예요. 취소의 원인이 있어요. 그리고 무효는 앞에서도 설명을 했죠. 이거는 겉보기에는 계약이 성립한 것 같은데 들여다보면 이거는 원래부터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이렇게 이 계약을 성립시킬 수가 없는 것이 된다. 그것이 무효입니다. 자, 그리고 보험계약자가 해지를 이 보험 계약의 해지는 보험계약자가 할 수도 있고 보험자가 해지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보험계약자가 해지를 하는 거는 뭐 보험자 쪽에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보험자가 파산을 했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해지를 하는 수가 있고, 그리고 뭐 보험사고 발생 전에도 해지할 수 있어요. 뭐 임의로 자신의 의도에 따라서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가능한 겁니다. 뭐 거기에 따른 뭐 이득이 있다면 보험계약자가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보험자가 해지할 수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반대인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뭔가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해지를 할 수 있겠죠. 어떤 경우?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의 의무에 해당이 되는 고지 의무를 안 한다든지, 통지 의무를 위반을 했다든지, 보험료를 납부를 안 했다든지, 그리고 어떤 그 피보험자가 어떤 고의나 중대한 가실이 있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그때까지는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존속을 했다가 그 해지한 그 순간 그 이후부터는 보험계약이 없던 일로 캔슬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주차 강의 자료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상보험계약과 보험금의 어떤 구상. 자, 해상보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있는 위험으로부터 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그러한 불확실성에서 보험계약이 체결될 것이고, 그러한 불확실성에서 해상사업이 진행이 될 것이고, 그 해상사업이 안전하게 잘 마무리되면 보험계약은 뭐 효력은 있었으나 그 보험계약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고 종료되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사고가 났다,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보험계약의 내용이 이행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 보험계약의 내용이 이행되느냐? 아니에요.
보험 계약의 내용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일단 피보험자가 클레임을 제기해야 돼요. 여기서 클레임이 뭔가 되게 불평불만 많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피보험자는 보험 계약에 따른 정당한 자신의 권리 행사, 사고가 발생했다. 그거를 보험자 혹은 뭐 보험자의 대리인, 뭐 대리점 이쪽에다가 통지를 합니다. 자, 그러면 보험 사고가 접수가 됐어요. 그럼 피보험자는 뭐 덮어놓고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돈을 지급해 주느냐? 그렇진 않죠. 실제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손해가 얼마 정도 나 있는지, 사고의 원인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사고에 여러분들 블랙박스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보험 사고를 처리하기 위해서 제 객관적인 제 3자인 검정인을 선임을 한다든지 해서 그 사람이 사고의 정도, 사고의 원인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검정 보고서를 제출을 해요. 그걸 받아서 이제 손해액이 얼마고 손해 원인에 따른 책임이 어떻게 되고 손해액이 얼마이기 때문에 보험금은 얼마가 지급이 돼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고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을 하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피보험자가 사고를 당했는데 피보험자에게 사고를 끼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손해를 유발시킨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험회사들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보험자가 그 사고 유발하는 사람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대위권을 형성을 해서 손해배상 청구나 이런 것들을 합니다. 뭐 대위권 행사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번 학기 뒤에 가서 중간고사 이후쯤 중간고사 바로 직후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구상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구상 절차. 피보험자는 그러니까 전손이나 단독 훼손의 경우에는 피보험 목적물이 사고로 인해서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험자에게 서면이나 구두나 전화나 이런 걸로 사실을 통지를 하고 피보험자는 여러 가지 손해 검정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체크하고 확인하고 조사하고 검정받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정 보고서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이 서류가 만들어지면 그 서류를 어떤 보험회사의 대리점이나 본점이나 이런 곳에 서류를 제출해서 보험금을 구상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을 할 수가 있고 뒤에서 공부를 하겠지만 보험 사고의 정도에 따른 차이가 보험 사고의 종류가 전손이나 단독 훼손도 있지만 공동 훼손의 경우도 있습니다. 공동 훼손. 그럼 공동 훼손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피보험자는 일단 공동 훼손이 성립이 되는지 안 성립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공동 훼손은 여러분들 지금은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워요. 해상손해 공부할 때 다시 정확하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공동 훼손이 되려면 공동 훼손이 성립되었다, 공동 훼손이다 라고 하는 선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이게 공동훼손이다 라고 확인을 받으면 그제서야 여러 가지 필요한 서류나 이런 것들을 제출해서 공동훼손에 따른 손해보상의 절차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사고가 발생을 했다라고 쳐요. 그때 피보험자가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앞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손해방지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해상사고의 경우에는 사고가 해상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1차적인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부수적인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선박이 사고를 났다라고 치면 그냥 그 선박 하나가 부서지거나 파손이 되거나 화물이 분실되거나 뭐 이런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박이 침몰한다든지 선박이 자초한다든지 했을 때 선박 전체에 손해가 끼쳐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선박의 어떤 기름 이런 것들이 바다로 유출이 되어서 환경 오염이나 이런 것들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부수적이고 하는 그런 피해가 확산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상보험에 있어서는 이 손해방지 의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업무를 이제 대행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손해방지 경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고 중요한 의무로서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사고를 유발시킨 제3자가 있다라고 하면 보험자가 대의권을 형성을 해서 나중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과 관련된 권리를 피보험자가 스스로 포기하거나 할 필요 없어요. 그런 것들을 확보를 해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하는 여러 가지 노력이나 절차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런 보험에 관련된 사고 발생 시에 검증이나 뭐 검정인을 통해서 검정을 하거나 공동훼손 상황에서 뭐 공동훼손 절차가 선포가 되거나 뭐 이런 등등등으로 해서 이제 사고가 확인이 되었고 피해의 정도, 손해의 정도 이런 것들이 발생했고 보험금이 계산이 되고 했다라고 하면 피보험자,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가 있겠죠. 그 당시에 이제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지금 6번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험증권 원본 그리고 그 보험 목적물인 하물에 대한 어떤 송장이라든지 선화증권이라든지 포장명세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손해 검정에 대한 검정인의 리포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물의 손상 정도, 원인 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 손해 사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로이드의 스탠다드 폼을 이용을 해서 검정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그것이 보통 널리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해상사고의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나중에 따져 물을 필요가 있어요. 누가 진짜 잘못했느냐. 교통사고도 블랙박스를 보는 이유가 누구에게 기책 사유가 더 크냐 이런 것들을 판독하기 위해서 영상 자료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그걸 이제 사건을 재구성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해상에서 이루어진 것들의 사고의 경우에도 뭐 이 선박의 운항 도중에 운송 도중에 뭐 그 운송 관련자들이 뭐 교신을 한 내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사고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게끔 보험금 청구 시에 제출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제3자가 제공하는 자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굉장히 뭐 악천후가 발생을 했다든지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항구의 항만 당국이나 이거는 이제 강공서 역할을 하는 뭐 포트를 관리하는 항만청 뭐 이런 데서 해남 보고서 이런 것들이 작성되어 줄 수 있어요. 그 사고가 발생한 시점에 항구의 상태였든지 항만의 상태라든지 뭐 인근 해상의 뭐 어떤 뭐 정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이런 것들이 제출되어지거나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선박이 사고가 났을 때 그 선박 안에 하물의 배치나 하물의 위치가 어떻다라는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도 제출이 되어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실제 사고와 사고 이전에 하물의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상보험 계약의 성립 그리고 효력에 대한 어떤 상실 부분 그리고 보험계약이 종료되어지고 나서 실질적으로 사고 발생 시에 보험계약이 이행되었을 때 보험금의 구상을 어떻게 하는지까지 살펴보았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쭉 설명을 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뒤에서 설명하겠다 하면서 넘겨왔는데 맞아요. 해상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뭐 여러 차례 강의를 하지만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연결되는 내용이고 하나하나 다 독립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다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해상보험론이라는 수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어야만 전체 내용이 완벽히 이해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공부하자, 뒤에서 자세히 보자라고 했던 것 중에 가장 첫 번째 먼저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머릿속에 집어넣고 가야 될 것이 피보험이익입니다. 피보험이익.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보험계약의 목적 그 자체이기도 한 가장 중요한 개념이긴 한데 이 피보험이익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 화요일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만나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